이제 오늘은 그 조선업과 관련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현재 조선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혹은 또 이제 발생할 이벤트들과 이제 조선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혹은 이제 또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이제 알아두면 좋을 팁들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제 일전에 현재 조선업 시장에서 이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각 국가들이 메인으로 좀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 선종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LNG 선이 한 50% 정도이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탱커 선이 한 25% 정도. 다음으로는 이제 컨테이너 선이 약 한 1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중국을 보면 이제 벌크 선이 한 30% 정도이고 탱커 선이 한 20%,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선이 한 19% 정도라서 이 탱커 선과 컨테이너 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을 보면 일본도 이제 중국처럼 컨테이너 선이 한 50%에 육박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탱커 선, 컨테이너 선 순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은 그 지난 2019년부터 이제 LNG 선 수주 내역이 거의 없는데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기술력 때문에 이 LNG 선 시장에서 이탈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 꽤나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조선업에 닥친 이벤트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한 가지는 바로 이 환경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경 규제 때문에 어쩌면 국내 조선사들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제 작년에 가해진 규제 한 가지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바로 이 IMO 2020입니다. 여기 이제 기사에 좀 짧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IMO 2020이라는 거는 이 국제 회사 기구가 이제 IMO인데 이 기구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규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에는 이 전 세계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이제 황함유량을 제한한 규제인데요. 그런데 또 이제 이게 이 규제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이 선박들이 사용하는 연료가 뭔지를 이제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선박들은 이 수많은 기름의 종류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인 이 벙커 CU를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죠? 보통 이제 정유사들이 원유를 가지고 오면 수입한 원유를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제를 하는데 순서상 이제 질이 좋은 항공유라든지 뭐 LPG, 휘발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싼 기름들을 먼저 뽑아내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 뽑아내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불순물이 가득하고 약간 이제 끈적끈적한 무거운 기름들이 남게 되는데 이걸 이제 중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유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그 도로에다가 이제 아스팔트를 깔 때 이 질 낮은 원유에서 나온 찌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리고 또 이 중유는 이제 다시 A, B, C급으로 나뉘는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C급이 제일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질도 가장 낮고 가격도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합해 보면 이제 배에 원료를 담는 탱크를 벙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배에 넣는 기름이 C급이다 보니까는 이제 흔히 배에 넣는 기름을 벙커 CU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인 이유는 이 벙커 CU 같은 경우에는 질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연이 심각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전 세계 기조는 이제 단연 친환경이 모토잖아요. 공장이나 뭐 가정 할 것 없이 이제 모든 부면에서 친환경 위주로 정책들이 설계가 되고 있는데 이는 선박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IMO, 그러니까 국제회사 기구에서는 이 선박에서 배출되는 더러운 물질들을 좀 규제하기로 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모든 해운사들은 이 자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대폭 줄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MO 202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해운사들은 이 규제가 발표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사실 매연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앞서 언급한 질이 낮은 벙커 CU를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벙커 CU는 질 낮은 기름이니까는 값도 매우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매연을 줄이자고 이 벙커 CU가 아닌 다른 비싼 연료를 쓰면 당연히 이제 운항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안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방법인 그 자동차의 매연 저감 장치처럼 선박에도 이제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늘로 이렇게 뿜어내는 매연을 바닷물로 씻어서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 저감 장치를 탑재한 배들이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있으니까는 일부 나라들에서는 이제 입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 역시도 바닷물이 매연에 오염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제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담으로 그 HMM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유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HMM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부담을 느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특히 다른 회원사들에 비해서 이 연료비 부담도 적었고 또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질 높은 기름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없어서 이제 해상 운임료는 오르는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타격이 상대적으로 이제 덜하다 보니까는 결국에 이제 1조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운임료가 기본적으로 폭등한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매연 저감 장치가 결코 싸진 않지만 이제 기름을 바꾸는 것보다 매연 저감 장치를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앞선 두 케이스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방법이 바로 이 벙커 CU를 쓰지 않고 이제 LNG 추진선을 쓰면 이 오염 문제가 이제 상당 부분 해결된다는 그 주장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제 LNG를 연료로 쓰게 되면 이 벙커 CU 대비해서 1% 정도의 수준의 매연만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NG 추진선이 아직까지는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이제 국내 조선 3사만 만들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LNG로 가는 배다 보니까는 중간중간 나라들의 주유소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그 LNG 추진선에 대한 인프라가 조금 더 구축이 돼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LNG로 가기 때문에 배값이 너무 비싸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발주사 입장에서는 주문하기 이제 엄두도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LNG 추진선을 수주할 만큼의 자금력도 없고 또 이제 인프라도 많이 부족을 해서 보급이 많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은 머지않아서 환경 때문이라도 보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히 이제 LNG 추진선을 조선업의 미래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벤트도 환경 규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IMO에서 발표한 2023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제 앞서 IMO 2022 선박 연료의 물질에 대해서 규제를 했다면 이 IMO 2023은 이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황이나 탄소 배출이나 둘 다 안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번에 나온 그 2023은 그 강도가 조금 더 셉니다.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이 탄소 배출 수치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 수치가 이제 기준치보다 넘어가면 이 선박사 입장에서는 크게 네 가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배의 속도를 제한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앞서 살펴본 저감 장치를 달아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연료를 LNG로 이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마저도 안 되면 그 선박은 바다에서 퇴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도가 높은 조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된 배들은 이제 고치는 비용이 크게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배를 사는 수요가 많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견해 때문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 역시 수혜를 입지 않겠냐. 그런 논리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연식이랑 그 키로수가 오래된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오면은 큰맘 먹고 이제 새 차를 하나 뽑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조선업이 직면할 이제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선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도움이 되는 팁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업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조선소 같은 핵심 장비를 얼마나 많이 구축해 놨느냐 이런 것보다도 경험이 많은 풍부한 인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약간 반도체 산업이랑은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좀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이 인프라나 생산시설 규모로 밀어붙일 거였으면 중국이 진작 이 시장에서 1등을 해야 됐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최고로 평가받는 이 국내 대형 조선사들,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제 앞서 살펴본 2000년대 중반의 빅사이클 시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전체 고용 인력이
약 한 40% 정도 감원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뭐 더 많이 감원된 곳도 있겠죠. 뭐 구조조정이 됐든 아니면 미리 뭐 선제적으로 퇴사를 했든, 그래서 뭐 이제 새로운 일을 하든 인력이 이제 감소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인력 감축은 이 조선사들의 건조 능력을 평가할 때 감원되는 그만큼 같이 감소되는 걸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이제 전체 고용 인력이 한 40% 정도 감원이 됐다는 거는 건조 능력 역시도 마이너스 한 40% 정도 감소한 거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호황 사이클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일부 논리 중에 하나는, 아무리 물량을 많이 가져와도, 그러니까 수주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소위 말해서 이 마스터급 숙련자들이 이 업계를 많이 떠났기 때문에 배를 제때 만들어서, 그리고 잘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과거보다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는데도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말은 결국에는 이 매출로 인식되는 시기도 이제 늦어질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이제 대형 조선사들이 인력 채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한국은 이제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이제 과거보다 월급을 더 많이 못 받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이 숙련자들이 돌아올까, 업계로 돌아올까, 이런 포인트들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폐선, 그러니까 선박으로서의 어떤 수명을 다한 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새로운 선박에 대한 발주 기대감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폐선이 된다는 거는 바다에 돌아다니는 배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기에, 폐선이 많아지는 시기에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선사들은 발주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선박의 사용 연한은 대개는 30년 정도인데,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앞서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종류가 가릴 것 없이 모든 선종의 발주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림잡아 짐작을 해봤을 때, 이때 만들어진 배들은 대략적으로 2030년 초중반을 기점으로 교체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에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주기를 또 보면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이때 정부에서 폐선을 좀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장려해 준다면 신규 선박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이외에도 환율에 따른 계산법, 선박 금융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LNG선을 만들 때 로열티를 왜 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슈들이 있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이슈가 될 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조선업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을 좀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한정된 시간에 좀 조선 산업 내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분들은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도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뼈대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